제주에선 트랙터를 앞세운 농민들이 관을 들고 행진하며 여당의 탄핵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국정농단 세력에 기생하며 살았으며 지금은 김효준 제주농민의 길 공동대표. 기생하고 있는 너희들 국민의힘의 사망을 선포한다. 2차 탄핵안 표결이 예정된 내일 수많은 사람들이 국회 앞 집회에 운집하는 한편 전국 곳곳마다 대규모 집회가 예고되면서 탄핵 촉구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내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공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헌재의 탄핵 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되는지 신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소추 결서를 헌법재판소에 내게 되고 이후 탄핵 심판 심리가 시작되게 됩니다. 만약 헌재가 탄핵 심판 심리를 하게 되면 이 사건 번호는 2024 헌나 8이 됩니다. 탄핵 심판 사건에는 헌나라는 사건 보호가 붙는데 2024년 접수된 8번째 탄핵 심판 사건이란 뜻입니다. 한 해에 탄핵 심판 사건이 8번 발생해 헌나 8이 붙은 건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현직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탄핵 심판은 3번째입니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 재판관을 정하는데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엔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당인 강일원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 의결일이 평일이었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 탄핵소추는 토요일에 이뤄져 주심 지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후 헌재는 전원재판부 회의를 열어 향후 재판 절차 등을 논의하고 심리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180일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데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빠르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지금 정지된 상태라 이화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만약에 정당한 탄핵이라면 빨리 파면시키고 다른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기각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그런데 원래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는데 현재 3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헌재가 6인 체제로 운영되는 현 상황에서 탄핵 심리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오대성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헌법재판소 법을 보면 사건 심리엔 재판관 7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 국회 추천 몫의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2달째 후임을 뽑지 못해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는 중대 사건을 다뤄야 할 수 있는데 심리 정족수가 부족한 겁니다. 2달째 재판관 3명의 자리를 채우고 있지 못한 건 재판관 추천 방식을 둘러싼 여야 이견 때문입니다. 다만 탄핵 소추로 직무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재판관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건 부당하다면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헌재 마비 상태는 피했습니다.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변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결정까지도 가능할까요? 그거는 논의해 보겠습니다. 심리는 가능해졌지만 다음 문제는 의결 정족수입니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의결 정족수 규정에 따라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6인 체제인 헌재의 현 상황에선 단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은 기각됩니다. 또 대통령 파면이라는 결과를 낳는 탄핵 인용의 중대성을 감안하면 6명 재판관만으론 결정이 쉽지 않을 거란 의견이 있습니다. 9명을 채우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거죠. 변호사. 여러 명이 다양한 의견을 서로 토론하고 심리하고 철저히 논증을 해서 공정하고 신중한 결정을 하라는 그런 취지잖아요. 계엄 사태 후 국회는 인선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국민의힘은 조한창 변호사를 각각 추천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올해 안에 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단 재판관에 대한 최종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 수 있는데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대통령 권한이 즉시 정지돼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갖게 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네, 오늘도 국회에선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일 기재부와 외교부 장관에게 향후 지시사항이 담긴 문건을 건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습니다.
야당에선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요구안 통과 뒤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박민철 기자입니다. 비상계엄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 대통령이 종이 한 장을 건넸다고 말했습니다. 계엄 선포 뒤 외교부 장관이 취해야 할 조치 사항이 담겨 있었다고 기억했습니다. 제가 워낙 충격적이어서 제5공안이라는 단어만 기억나고 아주 상세한 게 아니라 서너 줄 그냥 줄글처럼 돼 있어서 기억을 못합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으로부터 참고하라며 지시사항이 적힌 쪽지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재정자금 이렇게 유동성 같은 확보를 잘해라면 이거 고문장만 기억은 납니다. 그런 한두 개 정도 글씨가 써 있었습니다. 경제, 외교 등 국정 핵심 분야에 대한 대비책이 사전에 준비됐다는 건데 야당을 향한 경고성 계엄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해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2차 계엄을 언급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 참모 등과 국방부 지하 합참 결심실에 모여 이런 내용의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병력을 더 투입해 계엄이 해제되면 이기헌 내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하려면 되지 라고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당시 국가안보실 참모들은 대통령 수행을 위해 갔던 것이며 2차 계엄 논의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내일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국민의힘 친윤계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등 권한을 행사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 엄연히 법적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탄핵안 표결 찬반이나 참석 여부는 내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어제 선출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첫 기자간담회. 비상계엄 선포는 분명 잘못된 것이지만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에게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처리되었습니다.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그럴 권한이 윤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엔 법적으로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 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그건 자명한 사실 아닙니까? 탄핵안 표결에 대해 당론은 여전히 반대라면서도 강제할 방법은 없지만 당론을 따라달라고 의원들에게 호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2차 탄핵 소추안 표결 이후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정 위기와 당내 혼란 수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와 함께 상임위 회의도 열어서 비상계엄 사태 규명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민정희 기자, 오늘은 정치인 암살조가 운영됐다 이런 주장이 나왔다고요? 네, 방송인 김어준 씨는 비상계엄 당시 체포대상 명단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죠. 김 씨가 과방위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당시 정치인 암살조가 가동됐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상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미군을 몇 명 사살해서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 폭격을 유도한다는 내용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사실관계를 전부 확인한 건 아니라면서도 워낙 황당한 얘기지만 출처는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그간 김 씨의 발언 이력을 고려하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라고 반박했습니다. 네, 민 기자, 행정안전위에서는 어떤 논의가 있었습니까? 네, 행안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회의록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장관 직무대행인 고기동 차관은 당시 회의의 실체와 형식을 확인하지 못했고 회의록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대행은 또 비상계엄이 위헌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위헌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 마비와 북한 문란을 벌이는 세력이 있다는 윤 대통령 담화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의원직을 잃었는데 바로 승계가 돼서 내일 표결할 의원은 300명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내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조 전 대표의 비례대표 의원직이 백선희 의원에게 넘어갔습니다. 백 의원은 혁신당 복지국가 특별위원장으로 지난 총선 때 비례대표 13번이었는데요. 비례 의원직이 승계가 되면서 범야권은 의석 192석을 유지하게 됐고요. 지난주처럼 여당에서 8표의 이탈표만 나오면 탄핵안은 가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검찰이 조 전 대표의 형 집행 연기를 허가해서 조 전 대표는 오는 16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밝힌 대로 여당이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제2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내일 탄핵안 표결을 앞둔 상황에서 과연 적절한 건의인지 또 실제로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정세배 기자,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제2요구권 행사를 건의한 6개 법안은 일단 정부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건 절차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제2요구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행사하게 돼 있는데 아직 이를 위한 국무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내일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제2요구권 행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내란 특별검사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이것도 거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겠네요. 네, 이 두 개의 특검법은 아직 정부로 넘어오지도 않았습니다. 현재로서는 탄핵안 재표결 이후에나 이송될 가능성이 높은데 과거 3차례 제2요구권 행사가 있었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4번째 행사 여부는 내일 탄핵안 표결 결과를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제2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따지기에 앞서서 지금 윤 대통령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단 말이죠. 완전히 태도를 바꿨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 이후에 모두 42건의 이 법률안 등을 제거했습니다. 아울러서 국회에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도 제출을 했는데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에 따른 절차라 하더라도 행정권과 인사권을 잇따라 행사한 겁니다. 이 어제 담화에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나서부터는 적극적으로 권한 행사에 나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군 지휘 공백 등을 고려해서 후임 국방장관 인선도 서둘러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는데요. 지난주 담화에서 이 당과 정부의 국정 운영을 일임하겠다고 밝혔었지만 그 말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이번 계엄을 경고성이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항명이라고 지휘관들에게 전한 데 이어 계엄군에도 이런 내용이 그대로 전달돼 작전 수행을 압박했던 정황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조혜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명령을 받고 출동한 계엄군에게 긴 문자가 들어옵니다. 도청방지 휴대폰, 즉 비화폰을 통해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다. 작전에 대한 책임은 장관이 진다. 지시를 이행하지 않으면 항명죄로 다스린다는 내용의 현장 강조사항이었다고 군 관계자가 KBS 취재진에 전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화상으로 주최한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강조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화상회의상에는 모든 군사활동을 장관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명령불능시에 항명죄가 된다는 말씀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경고성이었다고 설명했지만 유일하게 계엄을 논의했다던 김 전 장관의 지시 내용이 일선 부대에까지 전달돼 명령 이행을 강조했던 정황이 포착된 겁니다. 경찰이 김 전 장관의 비화폰 서버를 압수수색한 가운데 검찰 역시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 중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차원에서 작성된 문자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당시 임무 수행을 위해 최정예 부대까지 투입한 상황에서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고 의도가 무엇인지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죠. 보안 시스템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선관위가 헌법기관이고 비협조적이어서 수사가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논리로 보나 과거 사례로 보나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3일 밤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청사로 들어와 전산실까지 진입했습니다. 그날 선관위에 대한 계엄군 투입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산 시스템 점검을 위해서라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서 제기해온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선관위가 비협조적이다 보니 계엄군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 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협조하지 않으면 진상규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한 유의미한 단서와 증거만 있으면 현재 형사사법체계 안에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게 일반적 시각입니다. 지난 2018년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또 다른 헌법기관이자 선관위보다 훨씬 규모가 큰 대법원 법원 행정처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장까지 구속시켰는데 당시 수사를 지휘한 서울중앙지검장은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간 헌법기관을 상대로 한 수사 사례가 이미 있었고 수사가 실제로 불가능한 것도 아닌데 진상규명을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대목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수사 필요성 등을 들며 선포된 이번 비상계엄이 위헌 소지가 높다고 법조계가 지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검사나 경찰이 이제 수사에 들어가고 방승주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적법한 절차가 분명히 우리 헌법상에는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명백히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초헌법적 조치였기 때문에 앞서 올해 4월 총선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중앙선관위 관계자 5명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과 검찰은 이미 지난 8월 무혐의로 종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최고 수뇌부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법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호준 기자, 경찰청장의 영장심사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오후 3시에 시작해서 70분간 진행됐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영장심사를 포기해서 출석은 하지 않았는데요.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당시 경찰을 투입해서 국회 통제를 지시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고 오늘 구속심사도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계엄 직전 대통령 안가에서 윤 대통령을 만나 주요 기관 장악 등 계엄 후 임무를 지시받으며 기획 단계부터 계엄에 관여했다고 본 겁니다. 이에 대해 조지호 청장 변호인은 국회 담을 넘는 국회의원들을 당시에 크게 제지하지 않는 등 부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적용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입니다. 구속에 대한 판단 이르면 오늘 밤 늦어도 내일 오전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선 경찰청장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윤 대통령과 조지호 청장은 약 6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때 사용한 휴대전화가 보안이 보장되는 이른바 비화 휴대전화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청장이 쓴 비화 휴대전화도 압수했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비화 휴대전화 사용 내역이 저장된 서버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에 대해 조 청장 변호인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말했던 통화였고 조 청장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 항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장 심사 이후 조 청장 변호인의 말 들어보시죠. 대통령이 6번이나 전화 와서
노정환 변호사. 국회의원들 체포할 지시도 거부하는 등으로 오히려 계엄군의 실행행위를 도와준 게 아니라 사실상 방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조 청장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비상계엄은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 했는데 거짓말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대통령에 대한 미안한 감정으로 해당 내용을 사실대로 말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직후 조 청장은 여인영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주요 인사 위치 추적 요구를 받았다고 조 청장 변호인은 말했습니다. 방금 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저녁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방사는 지난 3일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네, 구속기로에 놓인 조지호 경찰청장은 변호인을 통해 새로운 폭로도 내놨습니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경찰의 위치 추적을 요구한 인사 가운데 현재 부장판사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판사입니다. 사법부는 사실이라면 사법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중대한 침해라며 강력히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측이 여인형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에 대한 위치 추적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입니다. 이때 여사령관은 전화통화를 통해 대상자 15명을 불러줬는데 이 가운데 1명이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습니다. 조 청장 변호인은 당시 조 청장이 생소한 이름이라 생각해 누구냐고 물었더니 여사령관으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사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특정 성향의 연구회 등에 가입한 이력도 없고 신중한 원칙주의자라는 내부 평가를 받는 인물로 알려졌습니다. 비상계엄 상황에서 위치 추적 명단을 제시한 것은 사실상의 체포 명단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 다만 조 청장은 이 같은 지시가 위법하다 생각해 따르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치 추적 자체가 불법이고 위치 추적을 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 해달라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대법원은 법치국가에서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신속한 사실규명과 엄정한 법적 책임이 따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법도 입장문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법치주의와 권력분립의 원리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태라고 지적했습니다. 법원 영장도 없이 현직 판사에 대한 불법 위치 추적을 시도한 셈이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다만 조 청장을 조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단은 조 청장이 이 같은 내용을 진술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신청과 관저 압수수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국가수사본부로 갑니다. 네, 최일임 기자,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나온 거죠? 네, 경찰 특별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신청,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특수단은 지난 9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긴급 체포 요건을 검토해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여전히 강한 수사 의지를 드러낸 겁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경내 진입에 실패하고 일부 자료만 임의 제출 형식으로 건네받았습니다. 경찰은 현재 발부받은 영장을 재집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상 압수수색 영장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만료되면 영장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경찰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 지금까지 4명의 국무위원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모레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KBS 뉴스 최혜리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방첩사령부가 계엄 당일 국가수사본부와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검찰이 포착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연락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방첩사 요청대로 인력을 실제로 지원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원동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군 방첩사령부는 비상계엄 사태 당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 시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체포와 관련된 지시는 제가 김대우 국군 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지시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지시받기로는 비원 벙커 안에 구금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지 확인하라고. 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시 방첩사가 국가수사본부에 연락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은 방첩사가 유인 체포를 위해 경찰에 협조를 구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계엄 당일 방첩사에서 여의도를 안내할 경찰 명단을 요청해 영등포경찰서 강력계 소속 형사 10명의 명단을 제공했다며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영등포경찰서는 방첩사 요청에 따라 이미 현장에 나가 있던 형사들의 명단을 제공했지만 방첩사를 만나진 못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어제 국수본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고 오늘 오후에는 강상문 영등포경찰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여인영 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여 사령관은 입장문을 내고 영장 실질 심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비상계엄과 관련해 피의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구속된 김용현 전 장관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KBS 뉴스 원동입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 행위여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란 혐의도 부인했습니다. 과연 그런지 헌법학자들 의견을 구하고 판례도 분석했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행위라며 이는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명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우며 비상계엄 수사가 불법이라고까지 주장했습니다. 법률상 통치행위란 대통령 등이 국정 방향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행위로 재량을 폭넓게 인정해 법률 적용을 자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인 사명권이나 과거 이라크 파병, 남북정상회담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 금융실명제 실시나 위신정권 시절 긴급조치, 신군부의 계엄 확대 조치는 비록 통치행위일지라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헌법과 법률을 어겨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봤습니다. 기본권 침해가 중대할 때 기본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하니까 기본권으로 탈래요. 특히 헌법과 법률은 계엄 선포에 대해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해놨습니다. 윤 대통령이 말한 야당의 입법 예산 폭주는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이번 계엄 선포를 정당한 통치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예산 삭감권은 국회에 있잖아요.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루어지는 일종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비상상황으로 보겠습니다. 검찰 최고수장을 지낸 윤 대통령이 헌법과 판례에 배치되는 주장을 내놓은 것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선 지지층 결집 호소용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미국 외교관은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이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체 혼란이 장기화되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그 파급 효과가 커질 거란 경고가 나옵니다.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박석호 기자입니다. 온라인 대담에 나선 미국 전략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상의 결과는 탄핵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당선인의 전직 참모들을 만나봤더니 2기 행정부 출범 뒤 100일이 아니라 단 100시간 안에 한국에 영향을 미칠 수많은 정책이 발표될 거라고도 전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이 전혀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법 등 많은 사안에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런 문제를 협상할 한국식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피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석장. 미국의 외교 전문지 디플로맷은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북한의 침투를 거론한 것은 동맹국의 무모함으로 인한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워싱턴의 두려움을 재점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탄핵 이후 새 정권과 트럼프 정부의 관계 설정도 관심입니다. 국가정보위 출신 인사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의 새 정부는 다시 북한의 중재자 역할을 자임할 것이고 미중 간 근거리 외교를 추구할 겁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국 국가정보위 북한 담당관.